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20년대부터요, 1940년대까지 무장독립사를 한번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무장독립사에서는 너무 많은 단체가 나와요. 그죠? 너무 많은 단체가 나와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히려 이럴수록요, 한번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끝내면은 사실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정리를 해 놨을 때 개별적인 어떤 암기를 하는 그런 단원보다 훨씬 더 문제를 풀 때는 이 포인트를 잡기가 훨씬 좋다,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1910년대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사실 불가능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국내에서는 무장단체로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독립의금부도 있었고 대한광복회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뭘 하는 시기였죠? 예, 바로 무장독립기지를 건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후에 1920년대에 들어서 이제 바로 본격적인 무장독립투쟁이 전개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910년대는 무장독립기지를 건설하고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1920년대가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전개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가 먼저 일어납니다.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는 일단 위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1920년대 무장 독립운동은 자,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자, 이 백두산 바로 위쪽, 예, 요 지역을 우리가 북간도라고 그랬죠. 이 북간도 지역에 이제 가장 많은 무장 독립 단체들이 있는데 바로 요 지역에서 1920년대는 주로 일본 군경과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대한 독립군, 이 대한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부대입니다. 물론 대한 독립군이 단독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수많은 북로 군정성도 있고 대한 독립군도 있고 대한 의금부도 있고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주력적인 부대가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대한 독립군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봉오동 전투로 패배를 한 일본군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근데 만주라는 땅은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중국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은 그래도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군도 뭔가 빌미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훈춘 지역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을 마적들을 매수해서 습격하도록 하죠. 이 과정에서 또 일본인이 또 죽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자작된 이 훈춘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만주 지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본의 자작 사건이었던 훈춘 사건이 일어났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만주 지역에는 많은 일본군이 이제 투입이 됐겠죠. 자, 이때 조선의 독립군이 또 한 번 싸워서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살리 전투 또는 청살리 대첩이라고 그러죠. 아주 큰 승리였기 때문에 이 청살리 전투를 이끌었던 주력 부대는 바로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북로 군정서군. 자, 이 북로 군정서군은 원래 이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대종교 산하의 단체였던 중광단이 있었고요. 이 중광단이 정의단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다시 북로 군정서군으로 개칭을 했는데 이 군대를 이끌던 장수가 바로 장군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 나중에 그 유일당 그 촉성회 이후에 이 협의회를 이끌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자, 북로 군정서군의 이 대한 독립군과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전투는 이 부대들이 단독적인 어떤 전투는 아니다. 더 많은 조선의 독립군 부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군부대로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본군은 패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보복을 합니다.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것인데요. 조선의 독립군들이 치고 빠지고 이런 유격 전술과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일본군을 계속 공격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고 빠지고, 자, 이런 전략을 쓰자 일본군은 이 만주 지역,
특히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고 자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들이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겠죠. 어차피 일본과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조선인 민간인들이 또 피해를 또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의 독립군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밀산부라는 지역으로 집결합니다. 자, 밀산부에서 조선의 독립군들이 집결을 한다.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모여서 만든 군사 조직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 대한독립군단. 이 대한독립군단을 이끌던 대표적인 인물은 총재는 서일이라는 분이에요. 서일 총재를 대표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는데 이 군단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만주를 넘어서 이제 소련영으로 소련 땅으로 가게 돼요. 소련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전투뿐만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으나 이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자 조선의 독립군들이 집결을 해서 밀산부에 모여서 바로 소만 국경 지역인 밀산에서 소련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소련역으로 넘어가서 뭘 했느냐? 자, 이 독립군들은요, 당시 러시아, 이제 소련이죠. 당시 소련은 적군과 백군으로 나눠져서 내전 상태에 있었어요. 내전 상태. 이때 조선의 독립군들은 소련령으로 넘어가서 이 적군을 이제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적군과 연합해서 이 백군과 내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해요. 조선의 독립군들이. 근데 나중에 내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일본 제국주의 압박으로 이 소련의 적군들은 조선의 독립군들, 어떻게 보면 동지죠. 자신들과 함께 싸워줬던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인데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이 조선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돼요. 무기를 놓고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의 독립군들이 이제 당연히 반발을 했을 거고 이 과정에서 한때 동지였던 소련의 적군에게 조선의 독립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독립군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래서 이 이후에 이걸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을. 자, 자유시에서 조선의 독립군들이 참변을 당했다. 그럼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자, 돌아와서 저 북만주 지역에 신민부라고 하는 하나의 자치정부를 만들어요. 자치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만주 지역에 남아있던 독립군들은 이제 참의부, 압록강 바로 위쪽에 있어요. 참의부. 그 다음에 이 북간도 지역에는 정의부,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는 신민부, 이렇게 참정신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 바로 3부가 성립이 되죠. 이 3부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면요. 일단 3부의 성립 시기는 1923년에 참의부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정의부와 신민부가 1925년에 결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3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성격.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과연 뭐냐? 독립군 부대냐 뭐냐? 둘 다예요. 뭐가 둘 다냐? 민정과 군정기관이 섞여 있는 하나의 자치정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드넓은 이 만주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아주 많이 분포돼 살고 있죠. 이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결성되면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조선인들에 대해서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하나의 정부로서의 어떤 성격, 자치정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3부는 민정과 군정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치정부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만주를 떠났던 조선의 독립군들이 1925년 무렵에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재정비한 거죠. 3부가 성립됐다는 거 다시 재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은 이 조선의 3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당시 일본의 경무국장이었던
만주라는 인물이 다시 이 만주 지역의 실권자로 만주 지역의 실권자로서 존재했던 이 군벌들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특히 장쩌린이라고 하는 만주 군벌과 일본의 경무국장인 미스야 사이에서 맺은 협정, 우리가 그거를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미스야 협정의 내용은 결국 중국 군벌들이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의 독립군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무장 해제를 하고 또 그들의 어떤 활동을 염탐해서 일본 군에게 알리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대가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미스야 협정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조선의 독립군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이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죠. 이게 20년대 이제 후반입니다. 후반.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로 잇따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일본의 간도 참변으로 결국 우리 독립군들의 일부가 소련령으로 갔지만 소련에서 다시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었다. 간도 참변 이후에 또 자유시 참변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삼부를 성립했는데 일본이 이 재정비된 조선의 독립군 또 자치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던 이 삼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조선의 독립군들은 이 삼부가 예를 들어 참의부와 정의부와 신민부가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바로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1927년, 8년 요 무렵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좌와 우, 좌익과 우익이 연합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결과로서 조직된 것이 바로 신간회였잖아요. 그죠?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삼부 통합 운동은 일종의 무장 독립 계열의 어떤 민족 유일당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삼부는 하나로 통합하지 못해요. 하나로 통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신민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죠. 예, 참의부. 자, 이렇게 세 개의 삼부가 있다면, 자, 이들이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대회. 좀 이름이 길죠. 전민족, 자, 우리 민족, 전민족 하나의 당, 예, 합치자. 전민족 유일당, 그걸 조직하자는 거죠.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개 파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신민부와 정의부의 이제 독립군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기존의 이 자치정부의 성격을 갖는 삼부를 모두 없애자는 거죠. 싹 해체를 하고 해산하고 다시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촉성회라고 부릅니다. 촉성회. 반면에 정의부와 참의부의 일부 세력들은 그러지 말고 기존에 있던 정치 조직은 그대로 두고 단지 이 조직과 조직 간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조직은 그대로 둔 채 협력을 그냥 강화하자. 그걸 우리가 협의회라고 부릅니다. 협의회. 자, 그래서 이 촉성회는 다시 혁신의회라는 정치 조직으로 개칭이 되고요. 협의회는 다시 국민부로. 그러니까 촉성회나 협의회는 정치 조직은 아니에요. 예. 정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노선이죠, 노선.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자가 족성회고, 그냥 그대로 둔 채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협의회입니다. 그것이 각각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이렇게 계층을 했던 것이고요. 혁신의회는 다시 한국 독립당으로, 한국 독립당으로 조직이 통합되고, 그 밑에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그 산하의 군사 조직이 존재합니다. 국민부는 다시 조선 혁명당으로 개편이 되고요. 이 조선혁명당은 다시 그 산하의 그 당 밑에, 그러니까 조선혁명당이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 밑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각각 한국 독립당을 이끌던 인물은 지청천이라는 분입니다. 지청천이라는 분은 나중에 충칭 정부가 모든 독립군들을 규합해서 만들었던 최대 규모, 일제강점기 해외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독립군이었던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자, 그 다음에 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을 이끌던 분은 양세봉이라는 분이에요. 양세봉.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조직이 모두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아닌 민족주의 계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을 해요. 대공황.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에서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미국은 당시 자본이 좀 풍부했어요. 1차 대전의 승전국이도 했고 대표적인 채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죠. 뭐 댐을 건설한다거나 철도를 부설한다거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게 되고 그 공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시 자본은 부족했지만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국과 식민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어떤 블록 경제라는 걸 통해서 극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패전국이었던 독일이라거나 또는 승전국이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었던 이탈리아, 그리고 또 하나의 승전국이었지만 작은 조선이라는 그 식민지국가밖에 없었던 일본, 이 세 나라는 이걸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1929년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적으로 주변 민족을 침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1931년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만주사변. 자, 만주사변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일본하고의 싸움이 조선 독립군만의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중국 영토인 만주를 일본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도 당연히 이제 일본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따라서 항일 전쟁은 이제 우리 조선군과 한국군과 중국군의 연합전선을 이루게 돼요. 그게 언제냐? 바로 1930년대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하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 1920년대 후반, 이 3부가 통합이 돼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 이 두 개의 조직으로 통합이 됐는데, 마침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나타나게 된 게 한국과 중국의 바로 연합이죠. 한중 연합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됐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군대가 이제 호로군입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의 어떤 농민과 어떤 노동자들로 주로 구성이 된 의용군이 있어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920년대 후반이라면 이렇게 연합작전,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 조선혁명군과 의용군이 연합을 하게 된 건 바로 30년대라는 것, 여기부터 1930년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한중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 그 성과가 과연 뭐냐? 이 한국 독립군, 호로군이 활동했던 지역, 조선혁명군과 의용군이 활동했던 지역을 지도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편의상 기호로 할게요. 자, 이걸 A, 이걸 B라고 한다면 한국 독립군이 활동했던 A 지역은 북만주 지역이고요.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고를 암살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죠. 하얼빈이 있는 이 지역, 이 주변을 북만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B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서간도죠. 삼원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 군정서군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이제 B 지역인데, 여기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거둔 어떤 성과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을 보면 일단 쌍성보 전투라든가 대전자령 전투, 이런 전투가 가장 유명해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이 B지역, 조선혁명군과 의용군이 연합해서 일본군과 거둔 성과, 대표적인 게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지역의 대표적인 전투는 대전자령 전투와 그다음 쌍성보 전투가 있고요. B지역에서 있었던 전투는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만주사변 이후에 이 동네에는요, 일본이 괴뢰 국가를 하나를 세워요. 그게 바로 만주국이죠. 만주국. 만주국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부. 깍두기라고 할 뻔했네. 꼭두각시 정부입니다. 그 괴뢰 정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그럼 누가 남느냐? 이 지역에는 소규모로 활동하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이 빠져나가고 주로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요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이제 후반입니다. 후반. 자, 이 지역에는 수많은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주의가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사회 저층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던 이런 농민이나 이런 노동자들은 이 사회주의에 쉽게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활동이 대단히 많았었고 소규모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유격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합친 게 뭐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있죠. 동북항일연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동북 지역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연합 군대다. 자, 조선과 중국 사회주의자. 자, 중요한 거 민족주의 계열은 떠났어요. 그죠? 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 민족주의는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고 이 지역에선 조선과 중국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동북항일연군이 1937년도에 결성이 돼요. 근데 이 안에 조선 독립군들이 이제 제2군,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항일연군 제2군은 조선인 사회주의자로 구성된 조선인 유격대입니다. 이 조선인 유격대가 당시 함경도 갑산 지역에 있던 조선의 국내 세력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데요. 그 조직이 조국광복회입니다. 조국광복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과 중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항일단체가 동북항일연군이고, 동북항일연군 제2군에 소속돼 있던 조선인 유격대원들이 국내 세력들과 연합해서 만든 게 조국광복회다. 그래서 이 조국광복회는 이 갑산 지역에 침투를 해서, 그러니까 강을 건너죠. 국경을 건너서 이 갑산 지역의 일본 경찰서와 공공 건물을 습격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보천보 전투라고 부르거든요. 이 보천보 전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군들이 국내로 진격한 최초의 사건이자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대단히 의미가 있겠죠. 자, 보천보 전투입니다. 그럼 보천보 전투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동북항일연군 제2군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인 유격대다. 이래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그런 조선인 유격대와 국내 세력이 연합한 조국광복회다.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1930년대의 후반에 민족주의자들이 떠난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내에서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복잡할 수가 있어요. 점점. 김원봉이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김원봉. 자, 김원봉.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바로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했던 약산 김원봉. 근데 이 김원봉 선생님이 한때 이런 개별적인 의열투쟁을 막 전개를 하다가 20년대 후반부터 좀 이거에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황포 군관학교라든가 조선혁명 간부학교 같은 곳에 이제 그 단원들을 입교를 시켜서 장교를 주로 양성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벌였었죠. 그러다가 자신이 이끌던 의열단과 만주 지역에서 중국 관내로 이동한 한국 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 그리고 신한독립당, 그리고 대한독립당. 자, 총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이 5개 정당을 규합해서 하나의 유일당을 만듭니다. 전체를 통합한 정당을 만들죠. 그게 뭐냐?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 근데 이 민족혁명당이 처음 조직될 때만 해도 좌우가 모두 아우른 유일당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좌익 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곧 당시 김구와 이동영 선생님이 이끌던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민족혁명당에 가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에는 임시정부, 임정계열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임시정부 계열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소왕이라든가 또는 지청천,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던 분이죠. 사실 이 두 분은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민족주의 우파. 김원봉은 좌파죠. 자, 그런데 좌파인 김원봉이 임시정부의 해산을 요구하고 민족혁명당으로 이게 흡수하려고 하자 조소왕과 지청천 이 두 분 아예 이곳을 떠나서 임시정부 계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민족혁명당은 원래 좌우가 연합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우파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좌파만 남게 된 거죠. 좌익 세력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계열은 민족주의 우파들을 모두 규합해서 한국 국민당이라는 걸 창당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모두 193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35년. 자, 1935년
김원봉은 의열단과 나머지 4개 정당을 합해서 좌파, 우파, 중도 세력을 모두 합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임시정부의 해산을 요구하자 민족혁명당에 가담하고 있던 우파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탈퇴해서 임시정부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쪽에는 민족주의 우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국민당,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좌우 연합에서 좌파적 색깔만 남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자 1937년에 좌파만 남게 된 민족혁명당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당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달라진 거 하나밖에 없죠. 앞에 조선이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1935년에 민족혁명당은 좌우가 연합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유일당의 성격을 갖고 있고,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우파들이 빠져나간 좌파적 색깔이 아주 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에 아주 중요한 독립군이 하나 창설이 됩니다. 바로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조선의용대.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항커우라는 지역에서 1938년에 창설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시리아 지금 한참 내전 중이죠. 자, 시리아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설 군대를 만들고 어떤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어떤 군대를 조직했다고 쳐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허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자국 영토 안에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와서 군사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떤 정부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무렵에는 만주 사변을 넘어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한마디로 중국 정부는 이제 일본하고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중국 관내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결성된 조선의 독립군, 그게 바로 1938년에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조선의용대의 의미,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독립군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항커우에서 러양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러양. 자, 러양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좀 분열이 일어나요. 러양에서부터. 왜냐?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쭉 이동을 해서 충칭에 도착을 한 게 1940년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 충칭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선의 독립군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충칭으로 오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싸울 게 아니라 충칭의 임시정부로 뭉쳐라. 그래서 하나의 대규모의 조선 독립군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조선의용대는 러양에서 분열을 합니다. 한쪽은 충칭으로 가서 비록 충칭 임시정부는 우파적 색깔이 강하고 이들은 좌파적 색깔이 강하지만 민족의 독립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이 우선이니까 충칭으로 가서 한국 광복군에 가담하자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하느냐? 바로 김원봉이 합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에 해당되는 조선의용대의 지도부 김원봉을 비롯한 약 20%는 충칭으로 갑니다.
충칭으로 가서 한국 광복군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1941년 이후 우리가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의 성격을 논할 때 좌우 통합적 성격이 강해졌다. 좌우 연합적 성격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원래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우파인데 바로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그럼 대부분의 조선의용대원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조선의용대는 사회주의 좌파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 예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북쪽 화북지대, 우리가 요 일대는 이제 화북지대라고 하는데 요 지역에는 당시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 이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와 조선의용대의 대원들이 합쳐서 예난 지방에서 뭘 만들게 되냐면 조선 독립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러면 다시 간결하게 다시 한번 요 부분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김원봉이 좌우가 연합된 민족혁명당을 창당했다. 1935년에 이때만 해도 좌와 우가 연합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임시정부 세력들이 한국 국민당을 이제 창당하게 되고 민족혁명당의 요구, 임시정부를 해산해라. 이걸 이제 거부하고 이걸 만든 거죠. 그러자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 조소왕, 지천청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좌파적 색깔만 남게 됐고 그래서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자 이렇게 개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이 1937년에 만들어졌다면 이 밑에 그 산하 조직으로서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된 것이죠.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창설된 항커우에서 창설된 중국 관내 최초의 조선 독립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쪽이 어디냐? 이쪽은 한국국민당은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자,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상하이 사변 이후에 이동을 해서 저 남쪽 항저우도 갔다 이렇게 해서 충칭으로 최종적으로 안착을 합니다. 예, 그게 1940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940년 임시정부에서 대규모의 통합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한국 광복군이었던 것이죠. 바로 조선의용대는 좌, 한국광복군은 우였는데 이 좌파적 색깔이 강한 조선의용대의 지도부 세력, 바로 김원보 세력의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한국광복군, 다르게 말하면 임시정부가 좌우 연합적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죠? 자, 조선의용대가 합류했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대원들은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조선 독립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고, 그러니까 화북에 있는 조선 청년 연합회와 조선의용대의 대원들이 합류해서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죠.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을 흡수되기를 거부했던 약 80%에 해당하는 바로 김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조선 독립동맹으로 가게 됐고, 이때 조선 독립동맹에서 만든 군사 조직이 조선의용군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선의용대가 있고 조선의용대의 일부 지도부가 한국광복군으로 갔고 나머지 대원들은 김두봉이 이끌고 예난 지방에 가서 바로 조선의용군을 만든 거예요. 조선의용군. 이런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주의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치룬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이제 호가장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호가장 전투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조선의용군의 대표적인 성과죠. 그런데 이 지역은 중일전쟁 때 이들이 활동하는 화북지방은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아주 강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선의용군은 소련령으로 가버립니다. 소련 땅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국공내전 때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일 때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서 지원하고 싸웠겠죠.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미 그때가 언제입니까? 1949년이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엔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각각 2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였죠. 당연히 어디로 갔겠습니까? 북한 지역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들은 훗날 북한의 인민군의 주력 부대가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김두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뭐냐면 1940년대 이후 바로 충칭정부. 이 충칭정부의 활동인데요. 이 충칭정부의 활동 중에서도 무장독립운동과 관련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살펴보면 1941년과 1942년 임시정부는 각각 일본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또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따라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당시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이 2차 대전에 참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41년에 일본에게, 42년 독일에게 바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1943년에는 미얀마 지역에서 옛날에는 버마라고 됐죠. 버마. 뭐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반도면은요. 이렇게 중국 영토를 따라가면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인도가 있고 바로 미얀마는 여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반도 바로 북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가 미얀마인데 요 미얀마 지역에서 당시 영국과 일본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때 한국 광복군이 미얀마 전투에서 영국군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하나의 증거죠. 바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통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싸웠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1944년에 미국에는 OSS라는 게 있어요. 미국 정보전략국이죠. 지금의 중앙정보국에 해당되는 CIA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태평양 전쟁의 주력 대표적인 두 국가였던 미국과 일본이 한참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선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일본의 본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한반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보전략국인 OSS는 한국 광복군의 일부 세력을 훈련을 시켜서 공수부대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상륙을 시킨 다음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이제 펼칠 계획을 세웠었죠. 대략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은 원래 D-Day가 1945년 9월경이었다고 합니다. 9월경.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주에도 나와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전에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항복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기쁜 일이죠. 해방이니까.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항복한 것은 우리에게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조선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당시 연합국이었던 미국에게, 그리고 얄타회담 이후에 이 대일전쟁에 참전하게 된 소련, 미국과 소련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연합국에게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주도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아주 안타깝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에 우리 해방까지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골격만 남겨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골격만 남기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1910년대에 해외에서의 무장 독립은 무장 독립 기지를 건설하며 준비하는 시기였다. 1920년대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 3부를 성립하게 되었다. 근데 미스야 협정 때문에 이 3부를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 통합의 결과로서 두 개의 조직, 한국 독립당과 조선 혁명당이 조직이 됐다. 그런데 1930년대죠. 1930년대 들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한국과 중국의 대일 항전에 대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때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각각 중국의 호로군과 중국의 의원군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연합작전의 결과 각각 쌍선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됐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주로 만주 지역에서는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활동하게 됐고 주로 중국 본토에 해당되는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계열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때 만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 단체로 만들어진 게 뭐였습니까? 바로 동북 항일 연군이었어요. 그죠? 동북 항일 연군. 그리고 여기에 소속돼 있던 중국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이었는데 조선 공산주의 세력들이 국내 민족주의 세력과 결합해서 일으킨 최초로 국내로 침투한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였다는 것이죠. 보천보 전투. 자, 그다음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모두 아우르는 민족혁명당이 결성됐지만 결국은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좌파적인 이 김원봉이 이끌던 것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고 이쪽에 임시정부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지죠. 한국국민당, 조선민족혁명당. 이때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가 일부가 이쪽으로 오고 일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조선의용대의 좌파 일부가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면서 좌우 통합적 성격을 띠게 됐고 이 한국광복군이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가장 최대 규모의 독립군이었다. 대일선전포고, 대독선전포고 1943년에
미얀마 전투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싸우기도 했고 1945년 9월에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가 무장 독립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해방과 해방 이후의 그 과정,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